안녕하세요. 랩이에요. 저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관리 및 상담 첫 번째 파트예요. 이 부분 9강 저와 같이 또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8강에서 살펴보셨던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서 고객한테 이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주느냐, 고객하고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상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객한테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이 내용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고객의 개인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용 목적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고객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나 이거 왜 당신의 정보가 왜 필요하고요? 어디에 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 네 가지. 뭐였죠?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 네 가지 8강에서 살펴봤습니다. 고객 상담할 때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말로 구두로 설명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있을 때 그 서면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객의 동의 받아야 되겠죠. 이거 너무 기본입니다.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돼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필수 정보, 꼭 필요한 것만 수집하고 보유 만료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파기해야 됩니다. 네, 영원히 없어지게 그렇게 잘 파기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 외에 별도로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처리가 제한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간단하게 시크릿 노트의 용어 서전에도 나와 있지만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민감정보 뭐였죠? 네, 개인의 어떤 사상, 신념, 그 다음에 어떤 정당, 정치적 견해, 뭐 건강에 관한 정보, 성생활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뭐 유전정보, 범죄 경력이나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민감정보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네, 번호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이렇게 번호들이 고유식별 정보였었죠.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정보는 특별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처리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가 분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됩니다. 처리의 제한을 받는 세 가지 사항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업무상 관계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정당한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분실하거나 변조, 위조 또는 유출한 행위 안 돼요. 이게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양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문서에 의해서 네, 빈칸에 잘 채워 놓으세요. 자, 문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두 가지 사항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탁을 했어요. 내가 이 개인정보를 내가 안 하고 누군가에게 이제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를
그 위탁받는 자, 그걸 수탁자라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가 모르는 상황에서 위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하는 그 수탁자,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 수탁자를 반드시 정보 주체가 확인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홍보나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를 그 내용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을 왜 고객한테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 다음에 정보를 뭐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 뭐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선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고객이 그 내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영업 양도, 아예 그 업장 자체가 양도가 됐어요. 그럴 때 개인정보를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들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영업 양도, 합병 등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 양수자에게 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음대로 이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이 고객 정보를 내가 너네한테 이걸 다 넘겼잖아. 이 업장을 넘겼으니까 니네한테 줄게. 안 됩니다. 그거를 미리 정보 주체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뭐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내가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내 맘대로 넘기면 안 되겠죠. 미리 정보 주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영업 양수자. 만약에 이제 내가 업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영업 양도자가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법 거래가 되는 거니까 안 돼요. 그럴 때는 영업 양수자인 내 입장에서 개인 정보 주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양수자로서 개인정보를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내 맘대로 이용하냐? 아니에요. 영업 양도자가 원래 수집했던 그 목적, 그거로만 이용을 해야 되고요. 제3자에게 내 맘대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넘겨주고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를 엄청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내용들을 반드시 알려주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알려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5가지 항목들을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그리고 유출된 시점하고 어떻게, 왜 유출되게 됐는지 그 경위, 그리고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 주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그럼 내가 이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지, 이런 절차들도 다 알려줘야 되고요.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그리고 연락처, 이런 것들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요. 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요. 자, 1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각각의 개인 정보에게 유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항목들, 5가지 항목들을 이 개개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이제 어마어마해요. 1000명 이상이 됐어요. 1000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일단 각각 개개인의 정보 주체에게 유출 내용을 통지하는 것은 똑같아요. 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해서 어떤 항목들이 빠져나갔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더해서 이 2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그 유출 사실에 대해서 공지를 띄워야 돼요. 만약에 홈페이지가 없어요. 사업장일 경우에는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7일 이상, 일주일 이상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출 내용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누구한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이를테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여기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만 빠져나가면 이거는 이제 각각의 정보 주체에게 알리면 되지만, 이렇게 정말 다수의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보유기간에 대해서 공지를 하게 돼 있죠. 만약에 보유기간이 이제 경과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개인정보가 필요가 없어지죠.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할 때는 영구 삭제가 기본이었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단 이런 게 붙으면 뭐죠? 예외예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보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존을 해야 되고, 이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른 개인정보하고 분리해서 저장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보존이 된다 하는 항목으로 따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이거 요즘 우리 많이 익숙해졌죠. 1년 동안 휴면 계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동안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면 계정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파기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공지사항으로 띄워주는 걸 요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예외가 있죠. 네, 예외 뭐죠? 법령. 그 기간에 어떤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거에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휴면 계정 우리 들어가 보면 그걸 연장할 건지 아니면 파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연장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파기 안 하고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인지 이 항목들을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이게 기본이겠죠.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접근 통제, 그리고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해둬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다 누가 열람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암호화 기술이 아니다 하더라면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을 대응하기 위해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네,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되고 있는지 갱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에 잠금장치 설치, 이런 것들 꼭 필요합니다. 어쨌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립하기 위한, 만약에 컴퓨터 상에서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고, 만약에 물리적 장소다 그럴 때는 잠금장치를 잘 하거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암호를 잘 걸어 놓거나 하는 것들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CCTV 나왔네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네, 우리가 흔히 CCTV라고 말하는 이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하거나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보 주체가, 이것도 개인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CCTV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안내판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안내판에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 기출문제죠? 기억해 두세요. 설치 목적 및 장소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촬영 범위와 촬영 시간, 그
다음에 그 CCTV의 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범 CCTV 지나가다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이 안내판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가게에 CCTV가 놓여져 있을 때 그 안내판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주변 상황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 이게 좀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설치했는지, 촬영 범위와 시간, 그 다음에 그 CCTV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그 관리자 인적사항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허용되는 경우. 그래서 나 안내판 못 봤는데 저기 CCTV 있네 하는 거 요거예요. 이 사항입니다. 자,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을 해요. 그러면은 네, 예외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국가가 하는 일이죠. 국가가 하는 일에서는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일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정부 주체가 몰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들을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에 과태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굉장히 시험에 100% 출제가 지금까지 되었고요. 어떤 내용이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실 점수를 내기 굉장히 좋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점수를 놓치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